뉴스 속으로. 이곳 LA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의 피해 금액이 역대 최고치인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주 남가주 산불로 보험사들이 지불해야 할 액수가 2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LA타임스는 지난 5년간 6만 5천 명의 주택 소유주가 보험 갱신을 거부당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렌트비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비 인상과 인건비 급등 외에도 까다로운 주택 신축 그리고 리모델링 조건 등 공무원들의 관료주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곳 LA 산불 피해 금액이 역대 최고액으로 기록이 될 전망이네요. 그렇습니다.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JP 모건의 계산을 인용해가지고 이번 LA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현재까지 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초반의 첫 추정치의 2배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유례 없이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가운데서 보험사들이 지급을 해야 할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피해 금액이 500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인데 네. 보험회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액수 거의 절반에 가까운 현재까지 200억 달러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화 작업이 앞으로 더 빠른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 규모에 상응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보상 액수도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현재까지 미국 전역의 산불 사고 가운데 역대 최고 피해액 1위가 지난 2018년 북가주의 캠프 산불 당시에 기록했던 125억 달러였는데 이번 남가주 산불은 그 당시보다 훨씬 피해액이 큽니다. 그 북가주는 뭐 산불이 다 숲에서 났던 산불들이니까 뭐 이렇게 경제적인 피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피해가 많지가 않았지만은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건 뭐 완전히 비싼 주택들이니 수백만 불짜리 집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저 비싼 동네에서 불이 아주 크게 퍼졌는데 이번 남가주 산불은 그렇기 때문에 태풍과 지진과 같은 다른 자연재해가 남긴 피해액과 비교해도 손에 꼽힐 정도로 그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을 포함해서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남긴 자연재해는 지난 2005년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와 같은 남동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였습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계산한 카트리나의 피해 금액이 현재 환율로 1,0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했네요. 이 밖에 사상 두 번째 큰 피해를 입혔던 자연재해가 피해 규모가 560억 달러에 달했던 2022년에 허리케인 이언 그리고 480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던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3위에 해당됩니다. 이번 산불이 아무래도 주택과 아파트들이 많이 소실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 렌트비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렌트비만 해도 월급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지불하는 렌터들이 많은데 가주 인구가 지금 4천만 명으로 50개 주 가운데 단연 1위 최다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1만 채에 가까운 9천 채의 주택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캘리포니아주 전체 370만 주택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준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심각한 주택 부족을 악화시키고 이 지역의 캘리포니아를 담당하는 보험업체들이 잇따른 산불 때문에 대규모 보험금 지급을 꺼리면서 재정 상태가 보험회사 입장에도 악화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LA 카운티에서만 24,300채의 주택 건설 허가가 떨어졌는데 수요에 비해서 이 같은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이 렌트 훨씬 더 오를 전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까다로운 기존의 주택 신축 또는 리모델링 그 기간 단축 허가도 큰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세대 주택 건설 허가의 평균 5년 이상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걸리는데 시 공무원들의 관료주의가 아주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관련, 렌트 관련 정책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인구가 다른 주로 떠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서 인구가 줄고 캘리포니아 경제도 더 큰 불경기를 맞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화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방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캐런 베스 LA 시장과 시의회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 보험료도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듯 합니다.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걱정이 더 커질 전망인데요. 지난 5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6만 5천 명의 주택 소유주가 보험 갱신을 거부를 당했습니다. 건축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향후 집 관련 보험료도 차보험처럼 훨씬 크게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산불 화재 지역 주민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향후에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거나 보험 가입이 아예 거절되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남가주 산불 때문에 보험사의 대규모 손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보험료 급상승을 부를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서부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를 덮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전부터 대형 보험사들 상당수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험 규모를 줄이고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복구에도 많은 지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산불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 대형 보험사들이 지금 LA 지역 남가주에서 거의 철수한다, 이런 소식은 저희도 뉴스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보험회사들이 무슨 선견지명이 있는지 아니면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북가주에서 뭐 아무래도 산불이 많이 그렇죠. 났었으니까 혼이 났겠죠. 공교롭게도 캘리포니아 최대 민간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 지난해 캘리포니아 전역의 집 그리고 아파트 7만 채에 대한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난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남가주 산불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한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 주택들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가입된 스테이트팜 보험 계약 가운데 70% 가까이가 지난해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형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줄줄이 보험 계약을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갱신을 거부하면서 발을 빼는 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현상인데 이번 화재를 계기로 이 같은 현상이 더 악화될 것으로 걱정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최영호 앵커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북가주 산불이 영향을 그렇죠. 많이 미쳤을 것이다. 네. 그때 보상금 많이 또 내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가주 지역의 최근 그 인구가 4천만 명이고 그 50개 주 가운데 단연 1인데 그런 여러 일들로 인해서 이 수익성이 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보험사들이 빠져나가는 건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마켓도 크고 수익성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것이 좋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상이변이 너무 잦게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서부 지역 산불 사태가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험사들이 수익을 보존하기 점점 어렵게 되고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이용자들과 기존의 계약을 거부하는 이른바 엑소더스, 보험회사들의 대탈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해였는데 캘리포니아의 화재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 기간에 25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고스란히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대형 보험사들이 주택과 관련된 그리고 화재 보험 계약을 줄이거나 그 액수를 높이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당국에서도 민간 보험 회사들이 산불 발생 지역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일시적이나마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사들의 탈출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주의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택보험 계약이 취소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수많은 카운티들이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보험 갱신 거부 비율을 기록 중인데 LA 카운티가 그중에 대표적인 카운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보험은 지금 없는 현실입니까? 대형 민간 보험사들이 이렇게 캘리포니아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은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Fair Plan으로 FAIR, Fair Plan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이 문제가 뭐냐면 민간 보험보다 보험료가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비싼데 그 보상 조건은 그렇죠. 보장 범위가 더 적습니다. 적죠. 돈을 많이 내고 또 보상을 적게 받는 그런 보험이죠. 그렇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민간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가입이 이 페어 플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달 기준으로 페어 플랜 가주 정부 보험에 가입한 액수가 전년도보다 61%나 늘어났습니다. 이 보험이 좋아서 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민간 보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정부 공공보험에 들어간 셈이죠. 그리고 이번 화재 피해가 집중됐던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는 이 페어 플랜 가입 건수가 2024년도에 전년도보다 2배 가까운 85% 급증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도 페어 플랜이라도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될 듯한데 이 보장 범위가 적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장 범위가 적더라도 그래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진행 과정이 프로세싱이 좀 빨리빨리 잘 되면 좋을 텐데 이것도 잘 운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퍼블릭 보험이 좀 절차가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예.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험이 이번 LA 화재 피해를 충분히 보전할 만큼의 재원이 없습니다. 시스템도 민간 보험보다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인력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은 이번 산불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감정사 숫자와 충분한 인력을 둘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페어 플랜의 현재 이 재정 상황은 어때요? 좋지가 않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페어 플랜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잉여 현금이 고작 2억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 플랜이 가입을 한 재보험 액수도 모두 통틀어서 모두 25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커지어서 페어 플랜 측에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LA 산불 피해 보험금 청구가 제출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피해 규모를 확실히 추정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페어 플랜 입장에서는 보장된 모든 보험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재보험을 포함해서 지급 메커니즘이 충분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재 때문에 위기에 처한 캘리포니아 보험 시장이 앞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페어 플랜이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민간 보험사들로부터 자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미 악화된 지역 보험사들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해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많은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철수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화재, 남가주 화재가 그러잖아도 악화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보험 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LA 카운티와 시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 이번에 지금 그 방화로 인해서 한 사람이 지금 체포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방화 혐의로. 네, LAPD가 어제 발생한 케네스 산불과 관련해서 우드랜드 힐스 지역에서 한 명을 구금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케네스 산불이 어제 오후 2시 반쯤에 웨스트 힐스와 히든 힐스 지역에 있는 빅토리 블러버드 그리고 카운티 오크 로드 인근에서 발화가 됐는데요. LAPD는 어제 오후 4시 32분쯤 21,700블록 이바라 로드에서 한 사람이 불을 피우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즉시 경찰이 이 용의자를 구금해 조사를 벌였는데 구금 당시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경찰이 계속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방화로 인한 어떠한 연결고리,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구금된 한 명은 집행유예 위반에 따른 중범죄 혐의로 체포를 됐는데 앞으로
관련 방화 여부 경찰에서 또 조사를 한 다음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문선영 씨를 연결하지 않았고 보험회사에 연결을 했거든요. MJ 보험 대표 마크정 보험재정 전문의 협회 그렇습니까? 부회장 네네. 지금 전화 죄송합니다. 연결했습니다. 네, 보험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듯 싶어서요. 예. 지금 정 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 재정 전문인 우리 협회 부회장님으로 계신데 MJ 보험의 대표이십니다. 이번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게 그 대형 산불들이 동시에 발화하면서 주민 수만여 명이 지금 대피길에 올랐고 이 집들이 전소가 되고 말았는데 이렇게 이제 피해 주민들은 보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걸 앞으로 이 보험 신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기자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다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하셨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험 청구 건수가 폭증하면은 보험사들이 이제 청구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일부 보험사들은 산불 위험 지역을 기준으로 보상을 좀 미루거나 또 제한하거나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제 손님의 경우에 한 3년 전에 다운타운에서 홈리스가 저지른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한 2년 반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네. 2년 반이. 그런데 또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만 하시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까지 개입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어떤 재난보조금도 기금 마련해서 제공하고 혹시 보험의 부족한 부분은 아까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셨는데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주정부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네네.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어 완전히 전소가 됐다 하면은 네네. 보험회사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다 혼합해서 같이 모든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 100만 달러를 모두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의 지금 현금 유동 자산이 2억 달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도 이제 보험을 따로 본인들을 위한 보험을 드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리인슈런스 또는 재보험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25억 달러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피해액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른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은 돈을 못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바이든 정부가 행정부에서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그에 따라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보고요. 정부 상태에서 일단 비상 상태가 선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소지 물품, 즉 퍼스널 프로퍼티라 그러는데요. 네, 그거를 보험 가입 금액의 최소 3분의 1 이상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지역에 최소 4개월치의 임대료를 즉각 지불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규정상. 그래서 이제 그거는 클레임을 하시면 즉각 지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제 일단은 보험 클레임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거를 계속 잘 정리해서 하여튼 좀 큰 금액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정리하고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것을 내가 한꺼번에 이거 청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서 청구하실 수 있고요. 계속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분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지금은 정신도 없으시고 아마
그 어려움에 뭐 다른 집에 또 거주하고 계실 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기셨을 텐데 일단 보험을 가입한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단은 보험사에다가 크레임을 청구를 하십시오. 네. 청구를 하면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크레임 어드저스트라 그래서 그 보험 크레임 담당자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험 크레임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게 됩니다.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제 전화번호.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그 크레임 어드저스터가 전화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이메일이나.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제 피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이미 보험사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보험 커버리지, 팔러시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피해 금액을 이제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 먼저 피해가 큰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전소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부분적으로 뭐 조금 피해를 입었다든가 또는 우리 집이 그 화재 지역에 있는 바람에 전소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연기에 대한 그 스모크 데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카펫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뭐 그 가방이라든가 등등 소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스모크 데미지가 있게 되면은 그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따로 클레임을 할 수가 있는데 좀 피해가 큰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 어드저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보험 공인 조정사 또는 뭐 공공 조정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비트레이터 같은 분들이구나. 네? 네, 중간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회사를 고용하셔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고용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전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클레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은 이제 보험 클레임에 대한 청구서를 준비하고요,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문서나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 자산에 대한 그 손해평가, 그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해서 손해금액을 이제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서 보상 금액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그 화재가 발생되고 나면, 그런 피해가 발생되고 나면 그 지역에 엄청난 브로커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또 언제 그거를 다 파악했는지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이용해라. 우리가 집이 얼마, 예를 들면 뭐 300만 불인데 우리가 이거 최대한 500만 불까지 받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조금 사기 브로커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선수금을 요구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뭐 이걸 미리 우리한테 뭐 한 10만 불 정도 주면 우리가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뭐 하여튼 그런 사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계약을 하셔야지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 시 수수료나 계약 조건들은 명확히 확인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같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변호사가 이제 인볼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저희 손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저 변호사를 하이어하셨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말고 그 간접적인 손해 있죠. 뭐 연기, 아까 말씀드린 옷이나 카펫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청소비, 페인팅 비용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손님이 이렇게 보통 통화를 하면 저한테 얘기하실 때 뭐 이렇게 다 오염됐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한
15만 불 정도 필요할 것 같다. 또는 10만 불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구두로. 또는 그냥 메모지에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지불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서류를 움직입니다. 보험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진,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를 카펫을 클린했으면 클린에 대한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세탁소에 맡겼으니까 세탁소에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다음에 청소비, 페인팅 비용 이런 것 등등도 다 영수증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는, 그 증거 자료가 없는 그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이 그 스모크 데미지 그 때문에 그 청구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 어떻게 청구를 했냐면 한 6만 불 정도 되는데 그냥 2번 정도 세탁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6만 불 또는 12만 불을 달라 이렇게 청구하신 거예요. 네. 그럼 보험사가 그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12만 불이면 12만 불, 6만 불이면 6만 불 딱 정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보험사에 맡겨서 만약에 두 번 세탁비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냥 한 번이라도 줘라.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청구는. 그러니까 정확한 문서에 의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모그 피해 같은 간접 피해는요, 이미 이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사후에 청구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이제 카펫을, 그러니까 이게 뭐 에스티메이트를 뽑아서 보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고 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겠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앞서 나눠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네네.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선 조사원이 이제 파견이 되고 조사원이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클레임이 들어간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나눠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한 주거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주거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예를 들면 주거비, 호텔 비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교통비도 필요할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옷도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왔으니까 옷도 좀 사야 될 거고요. 네. 뭐 이런 비용, 기본적인 비용들에 대해서는 그 뭐 인스펙션이 나오기 전에 이미 사용을 하셔도 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리임버스먼 형태로 클레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영수증이 기다렸다가 인스펙터 나오고 나서 뭐 이렇게 청구하고 하실 필요 없이 이미 그 지역의 주소지나 이런 거를 다 보험 그 회사에서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피해 그 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죠.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그 만약에 비즈니스가 전소됐거나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뭐 이렇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비즈니스 퍼스널 프로퍼티라 그래서 그 사업체 안에 있는 그 재고나 또 사무용기기, 가구 이런 거에 대한 자산 손실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인컴.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못 하게 됐으니까 그 소득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네, 가능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소득 증명이 필요한데 세금 보고 보고 신고하신 그런 거, 그다음에 인보이스, 그다음에 프로핏 앤 로스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재정재무제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통 2년에서 3년치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베이케이션 한 경우 있죠.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나오는 바람에 비즈니스를 못한 거에 대해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 이번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못했다. 네. 네. 또는 뭐 강제로 정전을 하는 바람에 정전에 대해서 그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안에 있던 물건이 상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만약에 정전하게 되면 이베케이션 하기 전에 정전 통보를 내리면 그 예를 들면 식당이나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은 그 상할 만한 냉장 냉동고에 있는 물건들은 미리 다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옮기시거나 그렇게 그런
그 팁들을 좀 알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혹시 이번에 그 이 산불로 좀 피해를 보신 클라이언트가 계십니까? 저는 제 개인 클라이언트는 없는데요. 그 주변의 분들은 한 2분 계세요. 그래요? 네. 좀 아직 전소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한인분들 좀 잘 좀 이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십사라고 좀 부탁 좀 드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협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그 기자간담회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보험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죠, 그 협회 차원에서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보험재정 전문인 협회 부회장이신 마크정 부회장이신데요. MJ보험의 대표로 계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안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예, 저는 다행히도 괜찮습니다. 여기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이번 주말까지 정말 안전하게 잘 넘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에 골든글러브 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수상작들, 수상인들, 자, 뭐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영화관에 지금 많이 가지 않으시고 좀 넷플릭스라든지 스트리밍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그 익숙치 않은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이 오래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일단 베스트 필름, 그러니까 최우수 작품상으로 브루털리스트라는 작품이 이번에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 작품 극장에 이번에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가셔가지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눈에 띄는 작품 중에 하나가 에밀리아 페레스라는 작품으로 베스트 그 뮤지컬 코미디 부분에서 작품상을 했는데 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행히도 넷플릭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뭐 2시간 한 5분 정도 되는데 깜영화제에서 작품상과 뭐 여우주연상 뭐 여러 가지 작품상들 그 후보에 오르고 또 위너를 했기 때문에 그 에밀리아 페레즈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귀에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귀에 익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골든글러브에서도 수상을 했고 그리고 또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 이번에 베스트 액터 다시 말해서 최우수 남우주연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에드리안 브로디가 또 영화 더 브루털리스트로 이번에 또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드리안 브로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2002년도에 그 피아니스트라는 작품으로 기억나요. 그 당시에 굉장한 신인이었었거든요. 2002년도에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작품은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으시면서 그때 당시가 29살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좀 늙어 보이긴 했는데 배우가 지금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좀 중화 맛이 조금 이제 가미가 되면서 거의 22년 만에 그 이번에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을 했죠. 그러면서 이번에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로도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에드리안 브로디가 영예에 귀환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데미 무어. 너무 잘하는 너무 잘하는 그 우리 헐리우드에서 사랑받는 그 스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기력에 대한 논란은 늘 뒤를 따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춘 스타로 이제 등극을 했었고 1980년대, 1985년 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청춘 스타였고 1990년엔 전 세계적으로 이 배우가 자리 잡았던 영화가 사랑과 영혼. 맞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 패트릭 스웨이즈와 함께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 참 재밌죠. 그렇죠. 그런데 이 데미 무어가 이번에 수상 소감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본인은 헐리우드 제작자들로부터 영화사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당신은 팝콘 영화의 그냥 그 배우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심심풀이로 그리고 재미로 보는 오락 영화로서는 마땅하지만 실제로 작품상이라든지 깊이 있는 작품의 여우 주연으로는 사실은 그만큼의 가치가 이제 저평가됐던 그런 배우였는데 이번에 서브스턴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이번에 그 여우 주연상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흥행상이 아닌 골든 글러브에서 그 영화 비평가들이 뽑는 작품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수상 소감이라든지 수상식 장면들이 지금 이제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지난 30년, 50년 동안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냥 흥행 그 소모되는 그런 여배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영예가 주어지다니 너무나 감격스럽다라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연기상으로는요 생애 처음으로 받은 연기상이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헐리우드 스타 셀러브리티 하면은 많은 소문들과 그리고 또 브루스 윌리스의 전 부인이기도 했었고 헐리우드의 그 스타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여배우이긴 했지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연예 뉴스에 많이 나왔던 배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연기상으로 말년에 주목을 받는다라는 게 그 저는 이 영화를 그 여배우를 수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뭐 있지만 그 여러분들 미나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수상을 했던 우리나라의 그 여배우 있지 않습니까? 윤여정 씨. 네. 윤여정 씨하고 이제 그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물론 작품 세계라든지 윤여정 씨가 우리나라에서 뭐 한국의 충무로의 대스타였다라든지 뭐 셀러브리티라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지만 말년에 이렇게 잘 풀리는 연기로 잘 풀리는 그런 배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데미 무어를 보는데도 저도 마음이 좀 흐뭇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요.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공개되기도 전에 작품상 후보에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시즌 3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인 거를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작품상 후보에 공개가 되기도 전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듣고 왜지? 이런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안 주려고 넣었죠. 안 주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주려고 넣은 거예요. 누치를 말지. 쇼군이 받지 않았습니까? 쇼군이라는 작품이 이제 경쟁에서 올랐는데 저는 뭐 공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작품들이 뭐 브루탈리스트라는 작품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개봉 전에 이제 올랐던 작품이고 그런데 이현주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오징어 게임은 사실 맞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브루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칸느 영화제에서도 소개가 됐었고 영화들을 사실은 공개가 됐던 영화임에 것과 달리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개 전에 사실 후보로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그 골든글러브의 성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신 기자협회의 영화 평론가들이 사실은 이제 투표를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개되기 이전에도 스크리너들이 사실은 돌기는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은 있죠. 근데 오징어 게임이 이번에 작품상을 받지 못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맞아요. 네. 작품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올렸다라기보다는 그런 표현도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아니 워낙에 화제 작품이기 때문에 평론가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완결편이 아니잖아요. 시즌 2가 시즌 3으로 가는 달이라는 거를 모든 언론사가 다 보도를 한 건데 이걸 굳이 작품상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탈락시키는 거가 약간 좀 심정이 좀 상한 거예요. 그런데 탈락된 결과에 주목하지 마시고 사실은 후보에 올랐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영예로운 거거든요. 안 올랐으면 더 좋았겠다. 시즌 3으로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쇼군이 이번에는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원래 잘 만들었고. 그러니까 쇼군을 주기 위한 들러리 역할을 했는데 오징어 2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화제작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어떤 내용도 그렇고 이게 맨 마지막 3시리즈 3편에 가서 이제 뭐가 터질 텐데 이게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될까가 지금 중요한 거지. 시리즈 2가 지금 먹을 것이다. 저는 그거 올라갔을 때부터 저건 말도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후보작에 안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후보까지 올려놔. 이제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왜 우리
말이 밑밥을 깔았다. 제 말이 무슨 뭐 확실한 게 아닙니다. 아니, 공신력이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두 분께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만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그 오징어 게임에 사실 후보를 오른 것 자체만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 시즌 2가 왜냐하면 시즌 3가 또 남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만큼 잊지 않고 있고 그야말로 논란이 될 만큼 거론이 될 만한 작품이다라는 것이 오징어 게임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영예로운 일인 거죠. 그래서 골든글러브 뭐 내년에 또 있으니까요. 오징어 게임 오른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보고 있고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주의가 어수선하고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영화를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영화 브루털리스트 개봉관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네, 영화 개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밀리아 페레스 같은 경우에는 10개 부분 후보에 올라서 사관왕으로 올해 사실은 최다 수상을 기록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에밀리아 페레스는 그 서브타이틀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페니쉬로 나오기는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이 작품이 사실은 또 굉장히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드라마인 줄 알았더니 그 뮤지컬이다. 이제 그렇게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잘 만들었고요. 흥미롭고 재미있고 사실 저 브루털리스트는 아직 못 봤거든요. 저는 이번 주말에 볼 예정이고 에밀리아 페레스는 보면서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 넷플릭스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론가님, 에밀리아 페레스는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요?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 30초? 네, 그 남미의 그 마약 그 카르텔의 왕이 본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성 정체성을 바꾸는 전환을 한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 정체성 전환을 했던 배우인 칼라 소피아 가르시온이 이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칸느 영화제에서는 엄청나게 후보에도 올랐고 또 수상도 했던 그런 작품인데 이번에는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이제 데미 무어인 서브스턴스의 데미 무어한테 뺏기긴 했지만 그 연기를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거라고 봅니다. 네, 더 브루털리스트 그다음에 에밀리 페레스 두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모두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